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쌍방울그룹 주식을 양도받은 6명의 주식 소유권이 김성태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스코가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오늘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등이 시위 주체들이 주총 진입을 시도해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농심이 올해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5%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판매하는 모바일 기기의 브랜드명을 갤럭시에서 삼성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 사업 재정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이소영 기자와 함께 프라임 이슈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제 국세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결과적으로는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쌍방울의 2대 주주죠. 클라이언 파트너스가 이 배우자를 포함해서 총 6명에게 주식을 양도를 했었는데 법원은 이 6명의 명의 모두 실소유자가 김 씨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2014년에 국세청은 이 쌍방울을 세무조사한 뒤 이들 6명 중 3명이 소유한 주식이 김 씨의 차명 주식이었다고 보고 이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검찰은 김 씨와 쌍방울 관계자들을 2010년에서 2011년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또 김 씨는 2017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6명 중 2014년에 과세에 들어가지 않았던 나머지 3명이 이 김 씨가 실소유한 그 주식이라고 의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예. 이 국세청은 2018년 종전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김 씨에게 가산세 26억 원을 포함한 세금 30억 5천여만 원을 다시 부과하게 됐습니다. 1심은 문제가 된 3명 중 1명이 소유한 부분만 김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보고 11억여 원은 빼고 나머지 과세를 취소했고요. 이 반면에 2심은 재반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6명 명의의 주식 모두 실제 소유자는 김 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세청의 양도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포스코홀딩스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본점 소재지 변경을 포함해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그리고 사내이사 선임 건까지 모두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는데요. 이 기자, 사실 본사 이전 건 같은 경우는 상당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통과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안건은 포스코홀딩스를 포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포항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상정됐으나 이사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예. 이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3월 포스코홀딩스를 설립하며 포항시와 1년 안에 포스코홀딩스 본사를 이전을 끝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에 포항 이전안 의결 합의에 실패를 했고요. 드디어 오늘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된 겁니다. 따라서 포스코홀딩스는 주소 이전 절차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이날 최정우 회장은 올해 이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부분은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제철소를 구현하고 저탄소, 친환경 생산, 판매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면서 2차 전지는 리튬, 니켈 생산을 본격화하고 신규 자원과 또 저탄소 원료 등 확보하는 등 그룹 성장의 미래 동력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여러 가지 안건들이 특히나 본사 이전 같은 경우 논란이 있었지만 모두 이제 원안대로 이번에 이제 승인이 됐는데 주총장 앞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면서 어느 정도 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총 시작하기 전에 금속노조 조합, 이 포스코 지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시위 주체들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예. 이를 막으려는 회사와 이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와 또 광양 지역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또 임금 동결과 같은 이 노동 이슈와 더불어서 주총장 입장을 막는 포스코 홀딩스 측에 대해 소액주주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불개연대미와 이 빅웨이브는 포스코의 탄소 저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주주의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때 시위가 격해지면서 시위 참가자 일부가 주총장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입을 막으려는 포스코 홀딩스 보안 요원과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나온 사진을 보니까 이제 주총장 앞에 네. 이제 시위 단체들이 이제 쭉 깔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그 주총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주주들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불만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총장에 들어가지 못한 주주 한 분은 이 집회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 포스코에도 이런 잡음이 예상됐을 텐데 주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자에게 전화를 건 한 주주는 주총에게 소액주주의 잡음이 나오지 못하도록 회사 측이 금속노조의 시위를 부탁한 것이 아니냐며 이 포스코 측의 고의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포스코 센터의 삼엄한 출입 통제로 인해서 이 포스코 홀딩스 주총 현장은 썰렁했습니다. 여느 기업 주총장처럼 주주들이 줄을 서서 입장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고요. 이 지정 좌석제로서 주주 100명 정도만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유 분산 기업은 재벌 기업과 달리 특정 대주주가 없는 기업을 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 분산 기업의 CEO들은 사실상 지배력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소유 분산 기업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와 KT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데 이번에 최고 경영자들이 지난해 일당으로 1,000만 원 안팎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기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이 최의정우 포스코 홀딩스 회장이 지난해 회사로부터 28억 9,300만 원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급여는 9억 100만 원에서 10억 300만 원으로 1억 정도가 올랐고요. 대신에 상여가 9억 2,600만 원에서 18억 8,200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 게 주요했습니다. 예. 지난해 보수를 토대로 최 회장의 일당을 따져보면 1,1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급은 146만 원이 넘는 겁니다. 네, 여론을 감안해서 이제 급여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네. 일시적인 상여금은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이군요. 이번에 또 2배 이상 올리게 됐다고요. 네. 자, 그리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태풍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골프장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 요구까지 받기도 했었는데 재계 측에서는 최 회장이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고수를 하는 것이 이 같은 고연봉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루 더 일할수록 이 수백만 원을 더 넘는 금액을 추가로 입금받기 때문에 이 최대한 오래 CEO 자리에 머무르고 싶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 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정치권 입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태풍 흰남노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려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이 포스코 홀딩스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지만 재계는 이번 세무조사를 토대로 해서 최 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 농심이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두 차례 가격 인상 덕분인지 자, 이 기자, 농심의 최고 영업이익 달성 비결이 어떤 걸까요? 네, 농심은 가격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체대 대비 여전히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오랜 기간 구축해놓은 브랜드 파워가 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큰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농심은 사실 달러 강세를 고려했을 때도 작년 4분기까지는 원가 부담이 불가피했었는데요.
그러나 올해 1분기부터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이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었던 소맥과 파묘 같은 경우 이미 급등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를 했고요. 이 때문에 올해 2분기에서부터는 제품 가격 인상, 곡물 가격 하락에 맞은 스프레드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농심이 올해도 해외 고성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해외 시장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서 주기적인 가격 인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채널 확대에 따른 비용 투입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5%, 48%로 해외로부터 창출되어서 이 이익 기여도가 상승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이공장의 가동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역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네. 뭐 요즘 같은 경기 불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좀 네. 라면처럼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식품군이 소비 트렌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5.4%나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기존 39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예. 이 신한투자증권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라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겁니다. 국내에서도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는데요. 점심 외식값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고물가 여파 속에 값싼 라면이나 편의점 식품들로 식사를 하는 기조가 계속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 신한투자증권 조상훈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라면에 대한 판매량 성장 기대감이 높다면서 농심 목표 주가를 향상시킨 원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에 점심값 정말 너무 비싸죠. 네. 그 신동원 농심 회장의 지난해 연봉이 공개가 됐는데 자, 약 16억 수준인 정도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 신 회장이 2021년 부회장과 회장직으로서 각각 받은 연봉의 합을 비교해 봤을 때 이 14.5% 정도가 증가를 한 겁니다. 이 연봉에는 상여금 1억 1,31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농심 측은 이 신 회장의 연봉과 관련해서 국내외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주력 브랜드 품질 개선, 또 지속적인 해외 시장 공략 등을 통해서 이 연결 재무제표 매출 기준 17.5%의 성장을 달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이 연봉 책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꽤 큰 회사의 회장급이 16억 원이면 네.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네. 유통기업 총수들의 이제 작년 연봉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신 회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현재까지 공개된 유통기업 총수들의 이 연봉 현황을 살펴봤을 때 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54억 원의 이 급여를 가져가면서 일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지난해 연봉이 42억 원, 또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은 지난해 연봉 35억 800만 원을 받았고요. 또 허연수 GS 리테일 대표이사 부회장은 118억 원의 보수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미추어 보았을 때 이 신 회장의 작년 연봉은 유통업계 총수들의 탑급에 해당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롯데에 비하면 뭐 턱없이 작네요.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일 관계 해빙 분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일본 내 사업 재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일본에서 지금 출시 예정인데 네. 갤럭시 S23 시리즈에 삼성 로고를 이번에는 넣을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 우호적인 한일 관계가 조성되고 있는 데다가 예. 또 갤럭시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삼성전자 이 8년 만에 삼성 로고를 부활시키게 된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갤럭시 S6 출시 때부터 일본 판매 제품에는 삼성 로고를 지우고 갤럭시 브랜드를 대신 표기해 왔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제품 선호도가 높지 않은 데다가 또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점을 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이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10.5% 점유율로 이 2위의 점유율에 올랐습니다. 2020년에 10.1% 점유율로 2위였었던 삼성전자는 2021년 샤프에 밀려 3위로 뒤처지긴 했었는데요. 예. 네, 1년 만에 다시 2위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다만 일본 시장의 부동의 1위인 애플은 지난해에도 56.1%로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면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현지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단말기 후면의 로고를 기존 갤럭시에서 삼성으로 바꿀 예정이고요. 현재 삼성은 일본 온라인 사이트 주소와 또 공식 SNS 계정도 갤럭시 모바일 재팬에서 삼성 재팬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방일단에 이재용 삼성 회장도 함께 했었죠. 네. 자, 이제 삼성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본 내에서 반도체 연구 조직도 통합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일본 오사카와 요코하마 등에 위치한 이 반도체 연구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DSRJ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스템 LSI 사업부가 영위하는 이 이미지 센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또 모뎀 등을 비롯한 각종 반도체 칩 설계 연구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내 반도체 연구 강화를 위해서 이 조직 개편은 향후 연구 자원 개발과 연구 기능 확대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여전히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의 핵심 기술을 갖춘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삼성뿐 아니라 한일 경제 협력의 부활에 경제계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약 2조 원을 투자해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CMO 5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인 지금 4공장 건설이 아직도 이제 한창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상당히 발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5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2컴퍼스에 들어서는 첫 번째 공장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5공장은 바이오 의약품을 연간 약 18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고요. 이는 제1캠퍼스에 있는 3공장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서 3공장 건설에는 약 8,500억 원을 투자했었는데요. 이 5공장은 1캠퍼스에 있는 3공장과 달리 신규 부지에 조성하기 때문에 기반 공사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설비 증설에 나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글로벌 위탁 개발 생산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 바이오 의약품 CDMO 사업은 반도체로 치면 파운드리 개념인데요. 이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벤처가 개발한 의약품을 수탁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이 세계 바이오 의약품 CDMO 시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론자, 독일 이 베링거 인겔하임 등 전통 강자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30만 리터 이상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보유한 회사는 이들 3곳뿐입니다. 최근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 일본 후지필름 등이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하면서 뒤쫓고 있습니다. 네. 그 글로벌 CDMO 업체 간의 이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시장은 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력하고 있는 그 항체 의약품 시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특히 단일 항체 중심으로 항체 의약품 시장이 성장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 업그레이드 버전인 이중항체, 항체약물 접합체 등 이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바이오 신약 개발이 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중항체 플랫폼 S듀얼 서비스를 내놓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프라임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편의점 사업이 유통업계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전통 유통 대기업들이 편의점 사업에 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의점 업계 3, 4위 정도 되는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가 그룹 총수들의 또 지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네,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부터 이 세븐일레븐의 마케팅 그리고 상품 혁신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마케팅 변형, 또 이 상품 MD 구성 다변화, 이 PB라고 하는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등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븐일레븐은 약점으로만 판결받았었던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지난 13일에 CJ 올리브영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했었던 김민정 마케팅 부문장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그룹 건데 네.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도 편의점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 회장은 현재 편의점 사업을 유통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매출이 편의점 내에서 담배에 집중된 것으로 보아서 이 국내 편의점 시장도 일본의 편의점처럼 먹거리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세븐일레븐은 글로벌 편의점 브랜드인 만큼 이 엔데믹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브랜드 자체는 미국 세븐일레븐 소유지만 코리아 세븐의 해외 진출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한류 붐을 타고 해외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사업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세계그룹도 지난해 첫 흑자를 내서 지금 이마트24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심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요. 네, 정용진 부회장이 지난 8일에 이마트24의 첫 상품 전시회인 이 딜리셔스 페스티벌에 직접 방문했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룹 수장이 현장을 직접 찾았다는 것만큼 그만큼 편의점 사업을 향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 부회장은 현장에서 편의점을 대한민국 유통업 중 가장 유명한 업종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마트24는 지난 15일 편의점 산업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하기도 했고요. 2014년 편의점 사업을 본격화한 지 10여 년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